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전쟁이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으며 조기 종전 선언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대응 언급과 G7의 전략 비축유 활용 기대가 영향을 미쳤으며 WTI는 11% 넘게 하락해 83달러대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회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총 500억 달러 규모를 조달하며 M&A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가 1호 사업으로 거론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LNG 터미널 등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유가가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유가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장중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놨다면 다 제거해라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우 강도 높은 공격을 감행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실제로 오늘 새벽 6시 10분 정도 넘었을 때 속보가 들려왔었죠. 미국이 이란이 지금 기뢰를 실어놓은 배 10척 정도를 파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개장하게 될지 함께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보더라도 코스피는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2% 넘게 상승하면서 각각 5,500선과 1,100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매수와 매도와 관련해서 사이드카가 계속 오고 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전쟁과 관련해서는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는 중국에도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일정상 중간선거라는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악관 자체적인 톤도 종전과 관련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거다라는 월가의 의견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도 특히 전기, 전자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게 되면서 규모도 크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차익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와줬죠. 규모로 봤을 때도 가장 크게 좀 들어와줬었는데 이날은 액티브 ETF와 관련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기관 쪽 수급으로 잡히면서 이날 상당한 부분들이 플러스권으로 책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ETF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온 코액트와 타임폴리오 쪽에서 나온 액티브 ETF가 두 종이 상장이 됐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사실상 원래는 이 타임 쪽에 있는 코스닥 액티브 ETF 쪽이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선호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상 수익률은 이쪽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액트 쪽에서는 중소형주들을 대거 발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타임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게 되면서 다소 좀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 수를 봤을 때 이쪽에서는 17개가 책정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3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쪽이 일정 부분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고자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큐리온트와 성우전자가 사실 어제 굉장히 주목도가 많이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큐리온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71위이고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6위입니다. 그래서 시총 30위권을 포함되지 않은 그 외의 종목들의 비중을 봤을 때는 거의 18%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타임폴리오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총 상단주 위주로 해서 안정적인 전략을 취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수익률은 코엑트 쪽이 조금 더 좋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매물출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코스닥에 대한 종합지수를 추종하고 있다라는 부분, 패시브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에서는 원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폭락 하루 만에 5,500선에 대한 반등이 좀 일어났고요. 테마 중에서는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원전이기도 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폐기물과 관련한 첫 입찰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한수원에서 3월 17일까지 해서 처리 용역에 대한 사업 입찰 제안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체 시장에 대한 규모 한 11조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이 오픈됐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됐습니다. 해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 11조 규모지만 2050년 정도 됐을 때는 5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고리 1, 2호기에서 원자로에 있는 상부 헤드와 증기 발생기 해체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길게 사용을 좀 해왔던 원전들이기 때문에 내부에 방사성 분진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고난도로 절단을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가장 경쟁을 붙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보면 두산과 한전 KPS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은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가스터빈 수주 소식을 전해지게 됐는데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시장 안에서는 XAI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건까지 포함을 해서 수주 기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 총 12기 정도 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가스터빈이 중요한 이유는 SMR도 짓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원전은 더 길죠. 최대 한 8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브릿지 단계 역할로 가스터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거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반도체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HSBC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30만 전자 갈 수 있다. 한국의 기술주 중에서 탑픽으로 선정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단독 뉴스이긴 한데요.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의 평택 캠퍼스랑 천안 캠퍼스를 차례대로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일종의 정기 오딧 절차인데 오딧 절차라고 보면 일종의 현장 실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HBM4와 관련해서 협력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TSMC의 매출액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2월 달에 3,175억 대만 달러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 YOY 대비해서는 한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MOM, 전월 대비해서는 또 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TSMC에게 성수기와 비수기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좀 둔화하는 모습들이 확인됐다라는 부분도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추가적인 소식들을 보면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일시 LPDDR6 D램 개발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LPDD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에 사용하는 D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92GB의 소캠2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비중 중에서 50% 정도를 먼저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이 된 상황이고요.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는 사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동안 4개월에 나눠서 16조 정도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아니지만 지주사인 SK 쪽도 수버린 사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쭉 쌓아왔던 그 자사주를 한 번에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굉장한 양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공시이다 보니까 매매가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정지가 된 상태라서 오늘 9시 정규장 열리고 나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HBM4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샘플 납품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마침 또 시장이 좋을 때 그 전날에 CATL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YY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건 순이익 부분인데 순이익 또한 5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비중 포션을 봤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SS 부분이었습니다. ESS 출하량이 급증을 하게 된 거고요. YY 대비해서는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 중에서 ESS가 14.8%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ESS에서 크게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식재산기구 쪽에서 국제 특허와 관련한 통계를 한 가지 공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LG 엔솔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6계단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글로벌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그 증가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CATL보다 훨씬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1년을 측정해 봤을 때는 34.8%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벤트가 있죠. 인터배터리 이벤트고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말코 오늘은 2차 전지 인터배터리 일정 중에서 어떤 부분들 체크포인트 삼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말씀해주신 인터배터리가 행사가 개막이 되는데요. 인터배터리 앞서서 2차 전지 전반의 내용들 제가 인사이트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2차 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차 전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숫자는 바로 힌트는 숫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나서 버려지는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건전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모컨이나 시계에 쓰이는 건전지가 1차 전지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숫자 2만 보더라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는데요. 충전과 반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현재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전지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4대 구성 소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플러스 극인 양극재 그리고 마이너스 극인 음극재로 우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충전을 하게 된다면요.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리튬 이온이 이동되게 되고요. 2차 전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방전을 하게 될 때는 반대로 음극재에서 양극재 쪽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요.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현재 이 전해질은 대부분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액체 전해질은 가연성이라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연성을 갖고 있는 액체 전해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와 음극재가 둘이 직접 붙게 된다면요, 이 합선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 둘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분리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4대 구성 소재까지 확인을 봤고요. 2차 전지는 크게 형태와 소재에 따라서 또 다양한 배터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생긴 거에 따라서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원통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통형은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나 또 일부 전기차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각형 배터리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배터리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간 효율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각형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우치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유연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파우치형은 얇은 비닐팩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 효율에 좀 제한이 없는 이 스마트폰이나 드론, 로봇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재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배터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NCM 배터리입니다. 이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앞글자를 딴 배터리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오래 걸리게 되는 전기차의 주력 소재로 활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NCM 배터리에서 니켈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하이 니켈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안정성과 저비용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LFP 배터리도 있습니다. 현재 ESS나 데이터 센터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LMR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과 성능의 균형이 최적화된 배터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공동 개발 중이고요.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6에서 이 LMR 배터리가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LMO 배터리까지 보겠습니다. 고출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높은 출력을 내야 되는 데이터 센터 UPS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배터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어떤 업황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흐름도 살펴봐야겠는데요. 다음 장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차 전지 밸류 체인입니다. 크게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총 3가지로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런 원자재를 확보하고 채굴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미드스트림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원자재를 핵심 소재로 해서 생산을 해주고 배터리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대 구성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것을 만드는 단계가 바로 미드스트림이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포스코 퓨처임과 에코프로 BM이 여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다운스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고객사에게 납품하거나 또는 완성차에 탑재되는 단계인데요. 현재 대표 배터리 3사와 함께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단어죠. 사실 이 캐즘이라는 게 신기술을 얼리 어답터에서 일반 대중으로 넘어갈 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꺾이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라는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이 충전되는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꺾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이 새롭게 눈을 돌리게 된 곳이 바로 이 3가지 시장인데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에 이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사용이 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로봇과 휴머노이드입니다. 탑재 용량이 한 대당 2에서 4kW이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을 4번에서 6번가량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리사이클링입니다. 배터리 폐배터리에서 이 기존의 원자재를 추출해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고체 배터리냐라고 하면
하면요. 이 액체 전해질이 바로 고체이기 때문에 전해질이 고체여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간단한 특징은요. 아무래도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적고요. 안정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 시점으로는 28년에서 30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40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 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장표 넘어가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인터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인터 배터리의 행사 키워드는 포스트 EV입니다. EV는 일렉트릭 비에클이죠. 즉 전기차인데요. 전기차를 넘어서서 이제는 로봇과 ESS 쪽으로 2차 전지가 확대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이번 행사에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터 배터리에서 대표적인 우리 배터리 3사가 나오게 되는 이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초로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 신제품과 함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SBI라는 이 화재를 예방해주는 솔루션을 공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GM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LMR 배터리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력망용 ESS까지 함께 출시를 하게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셀과 모듈 단위로 배터리를 공급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팩 단위로 포트폴리오로 확장해주는 과정을 함께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 엠무브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액침 냉각팩과 함께 또 현대 위아의 ARM에 탑재된 하이니켈 배터리까지 실물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 배터리는 우리 현재 배터리 산업의 현주소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 2차 전지, 우리 배터리 산업이 또 어떤 곳으로 향하게 될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시선은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수진 앵커,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키움증권의 원익 IPS 관련된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메모리 장비 투자 수혜 확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키움증권은 이 원익 IPS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원익 IPS는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표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전공정 장비가 어떤 것이냐면요. 웨이퍼 위에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짚어봤을 때 노광과 식각, 증착과 이온 주입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집을 짓는데 그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익 IPS가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증착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증착은 웨이퍼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 그 벽 위에 얇은 페인트 한 겹을 까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이 얇은 막 사이에서 전기가 통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데는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가 기존의 100단 정도로 이 층수가 유지가 됐다면 이제는 고효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300단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방식은 CVD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가스 스프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인트를 벽에 칠하게 됐을 때 이것을 가스형 스프레이로 분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100층 정도의 단위였을 때는 고루 분사가 되면서 얇은 막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300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빈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등장한 게 바로 원익 IPS의 ALD 기술입니다. 원자층 관련된 기술인데요. 지금 이것은 원자 두께로 얇게 쌓는 정말 초정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착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하나하나 얇은 막을 씌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꼼꼼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율 문제에서 수율성이 향상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ALD 과정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이 지금 현재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중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미세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원익 IPS의 ALD 기술은 필수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D램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캐펙스 전쟁을 진행 중인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4공장이 지금 2단계 투자에 본격화가 되면서 증설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 M15X 공장을 이미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장들 안에서 D램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D램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게 된다면 지금 HBM과 차세대 D램의 이 공장들이 전초기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원익 IPS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이 공장들의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지금 내년에 실적이 수직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익 IPS에 대한 D램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낸드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열풍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주목받게 되는 게 바로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똑똑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AI 안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KV 캐시가 있는데요. 그 KV 캐시를 유지하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저장 공간이 이제 낸드가 주력하게 꼽히고 있는 겁니다. 이 낸드는 기업용 SSD가 지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데 ESSD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메모리다 보니 안정성이 유지될 수가 있고 데이터 공급 자체가, 데이터 저장 장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올 상반기에 9세대 낸드를 본격 양산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2027년에는 대규모 낸드 장비의 투자도 집행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낸드 분야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ALD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익 IPS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2026년에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스토리지 넥스트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 128TB 이상의 초대용량 SSD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면 원익 IPS도 이러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D램부터 낸드까지 계속해서 원익 IPS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압도적인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 목표 매출이 거의 1.32조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전년 대비해서 45%가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2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치는 1,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30% 급증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200% 이상의 급증된 숫자를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원익 IPS에 대한 이 실적의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 ASML과 램 리서치의 1분기 매출이 16%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16% 이상 급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비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정도 수치의 급증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라는 것에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현장의 열기를 보면요. 한화세미텍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영업이익이 60% 이상 급증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후공정 장비 업체로 꼽히고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베트남 법인에서
대해서 지금 500명 이상의 긴급 채용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증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비 회사들이 계속 확장하는 모습이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선순환 구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가격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제조사의 수익까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제조사 수익 개선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까지 확대되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 투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격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거의 58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58배 정도 나왔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태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평균 PER 지수가 10배에서 12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비싸게 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비싸 보인다는 생각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증권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7년에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전혀 비싸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증권가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원익 IPS 이 리포트 내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전거래일 이 IPS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관련된 발언을 언급하게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원익 IPS까지 붙은 모습이었는데요. 1.29% 상승해서 1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 초반에는 매우 급등하게 되면서 13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 후반에 이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함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반도체 소보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을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투톱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경쟁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익 IPS가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날짜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일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또 삼성전자가 로봇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놔서 함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 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다라고 하는데 굳이 손부터 집중한 이유,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이 휴머노이드 진짜 난제가 걷는 게 아니라 손으로 쥐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휴머노이드 개발의 주된 목표는요, 보행과 동작 복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기능은 이미 빠르게 기술이 확보된 편인데요. 하지만 사람의 손처럼 물체를 정교하게 짚고 또 쥐고 조작하는 기능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 로봇들도 사람의 5손가락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고요. 2개나 3개 손가락 방식으로 난이도를 낮춰온 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를 선도해주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조차 이 로봇 손의 정밀도를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채우지 못해서 현재 양산 계획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 안에 이 로봇 손 개발 전담 조직인 핸드랩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기술 검증에 현재 돌입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핸드랩은 제조 현장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로봇 손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드웨어 그룹에 편재가 됐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국 AI 로봇산업협회 회장사로도 선출이 되면서 단순히 자사 로봇 개발을 넘어서 이제는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 전체를 이끄는 역할도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보행이 아니라 손기술이라는 틈새를 공략하면서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인간과 닮은 로봇이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쥐고 펴고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 로봇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손부터 집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로봇 손을 개발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핸드랩이 채택한 방식은요, 이 힘줄, 영어로 텐던 방식입니다. 사람 손처럼요, 이 팔뚝 쪽에서 힘줄을 당겨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일반적인 로봇 손에 쓰이는 다이렉트 모터 방식과 다르게 구조가 복잡하고 조립 난도가 높은데요. 동시에 정교함과 낮은 전력 소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 로봇손 구동 방식은요, 관절 구동과 그리고 힘줄 방식 등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힘줄 방식이 정교함과 저전력 2가지를 동시에 잡아내게 된다면 경쟁사보다 먼저 큰 산을 넘는 셈이 되겠는데요. 로봇손 전용 촉각 센싱인 솔루션 개발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쥐는 것을 넘어서서요, 물체의 질감이나 강도까지 감지할 수 있어야 우리 같은 사람 손 수준의 정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삼성전자 자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업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핸드랩이 개발한 로봇손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시험을 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검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손은 액추에이터, 센서와 비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수많은 요소 기술들이 결합되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노하우까지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의 내부 역량이 바로 여기서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힘줄 방식이라는 고난도 기술로 출발하는 만큼 초기 개발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요, 완성됐을 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아마존 로보틱스 출신 전문가를 영입한다라는 기사들도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머노이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전략의 핵심 목적지는 바로 자사 제조 현장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달 초에 MWC26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 공정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재 입고부터 생산과 출하까지 전 공정에 이렇게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요. 또 품질과 생산, 물류 영역에까지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게 바로 핵심 골자입니다. 갤럭시 S26에서 선보인 에이전틱 AI, 즉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실행하는 AI를 이렇게 생산 공정에 직접 접목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런 청사진의 핵심 실행 수단입니다.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오퍼레이팅 봇, 그리고 자재를 나르는 물류봇, 조립을 담당하는 조립봇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조립봇의 핵심 부품이 바로 핸드랩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단독 보도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마존 로보틱스 출신인 박기루 상무를 생산기술연구소 임원으로 선임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로봇 시각 인식과 조작 그리고 인지 기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실제 로봇 프로젝트를 현장 배포 단계까지 이끈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단 관계자는 삼성이 휴머노이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잡아내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핸드랩 신설과 함께 이렇게 외부 전문가 영입, 그리고 2030년 AI 자율공장 선언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반도체에 이어서 로봇을 또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내용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상반기 내 16조 규모 원이고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의 지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오히려 더 유독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13% 정도 올랐고 오늘도 삼성전자 3% 가까운 한 지금 2.6%까지 상승률 켜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으로 넘어가서 삼성중공업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원유 운반선 세척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온 상황인데요. 수주 현황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중공업이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원유 운반선 세척을요 4,001억 원에 수주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수주는요 이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주 수저 실적과 함께 보겠습니다. 총 11척 21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고요. 선종별로 살펴보시면 LNG 운반선 3척, 그리고 에탄 운반선 2척, 그리고 컨테이너 운반선 2척과 원유 운반선 4척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주 목표 139억 달러의 15%를 달성한 수준인데요. 이번 수주 소식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타이밍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이렇게 유조선과 LNG선 운임이 급등하게 되다 보니까 선주들의 신조 발주 문의가 늘어나는 시점에 이렇게 실제 계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운임이 전쟁 직전 대비해서 현재 최대 4배 가까이 뛴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LNG선 스팟 운임도 일주일 만에 약 6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사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어제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중동 리스크 실제 수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봉쇄에 따라서 운임이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수주 소식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선종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선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LNG선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요, LNG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카타르 에너지가 드론 공격으로 핵심 생산 시설 가동을 중단하면서 연간 7,700만 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카타르 LNG 수출의 약 80%가 아시아로 향하는 만큼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수입국들이 미국산 LNG로 공급처를 전환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LNG 운송이 약 25일 정도 걸리는데요. 만약에 미국 걸프만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최대 6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운송거리가 늘면 늘어날수록 필요한 선박수가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NG선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이미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5일 미국 선주로부터 초대형 LNG선 4척을 수주하게 됐고요. 또 호주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 에너지도 최대 20척 규모의 신조 용선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조 후보지로 현재 한국 조선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LNG 프로젝트들의 최종 투자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현재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올해 100척 이상의 LNG선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조선사가 글로벌 LNG선 점유율 8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중동 공급 차질이 이렇게 미국 LNG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요. 이게 LNG선 발주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수혜 흐름이 K조선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미 투자랑 연결했을 때도 특히나 더 함께 좀 수혜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카타르 LNG선 인도 지연에 대한 위험 얘기도 술술 들려오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현재 반드시 짚어야 될 변수로 뽑히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조선 3사,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카타르 LNG선이 총 64척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척당 약 2억 4,850만 달러를 적용하면 약 2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증권은 카타르가 이번 중동 사태로 LNG선 인도 일정 지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사의 계약은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도 시점에 수취하는 헤비테일 방식이 많은데요. 잔금이 전체 계약 금액의 약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도가 지연이 된다면요, 매출에 대한 인식이 미뤄지게 되고 또 재무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공시에서 이 선주의 최종 분할금 납입 실패로 원유 운반선 한 척을 인도하지 않은 사례를 밝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요, LNG선 6척의 계약 취소와 중단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동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탱커와 LNG선 수요를 키우는 구조적인 호재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카타르발 인도 지연 리스크와 또 미국 LNG 수요 확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이렇게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또 중장기 수주 확대 흐름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되면 천연가스나 LNG는 또 미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자체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용하는 루트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미국 쪽에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우호국인 한국도 같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쭉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어제 뉴스가 나왔죠. 고리 1, 2호기 관련해서 사업 제안서, 입찰 제안서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11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전초전이 될 거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해 6월에 해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7일까지 이렇게 고리본부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 입찰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요. 고리원전 1, 2호기에 쓰이는 원자로 상부 헤드와 그리고 증기 발생기를 각 2대씩 해체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원자로 상부 헤드는 핵 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를 덮어서요, 고온과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하는 뚜껑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 발생기는 이렇게 원자로에서 가열된 물로 터빈을 돌려줄 증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설비인데요. 두 설비 모두 장기간 운용된 만큼 현재 내부에서는 이 방사성 분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99억 원이지만요, 이번 사업이 중요한 거는요,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물량 때문입니다. 이번 작업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게 된다면 총 9천억 원 규모의 고리원전 1호기 전체 해체 사업을 상당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크게 되고요. 또 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되는 원전 12기의 해체 시작만 하더라도 11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입찰이 단순한 299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요, 향후 11조 원 시장의 레퍼런스를 먼저 확보하는 실질적인 시작점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해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2050년에는 500조까지 열린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으로 보면 두산 컨소시엄과 한전 KPS 컨소시엄 이렇게 두 가지 컨소시엄이 좀 나온 상황인데 경쟁 구도 속에서 누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 즉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직접 제작해서 공급한 원전 제조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해체도 잘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강점을 갖고 있는 건데요. 2014년에 이미 원자력 해체 센터를 설립했고요. 첨단 장비와 방사성 폐기물 보관 장비 등 총 100여 종의 해체 장비를 개발하면서 12년 전부터 현재 이 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가점 가능성을 대비해서 한국전력기술을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맞붙을 상대로는 한전 KPS, 오르비텍 컨소시엄입니다. 한전 KPS는요, 현재 국내 원전의 60%를 단독 정비하면서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공기업이라는 강점이 있고요. 또 오르비텍은 국내 유일의 방사성 금속과 콘크리트 제염 설비를 구축하면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여기다가 수산그룹도 세안에너텍과 코라솔 같은 원전 강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리게 되면서 이렇게 다크호스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체급 차이는 분명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이 17조 원 수준 반면에 한전 KPS와 오르비텍의 양사 합산 매출은 1조 6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기술력과 준비 기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서가곤 있지만 또 공기업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한전 KPS 컨소시엄과의 변수가 남아있는 구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력하긴 하지만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개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주 소식도 들리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좀 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상 어느 정도인지 짧게 좀 살펴볼까요? 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량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비슷한 저탄소 전원이면서요. 가동률이 90에서 95%에 달하다 보니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개발사인 유스케일 파워의 핵심 파트너인 만큼 현재 주기기 제작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최대 배전 회사와 신규 원전 사업 협력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섬이 많아서 분산형 전력이 필요한 필리핀에는 아무래도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이 더 잘 맞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인허가 그리고 건설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발주 시점과 수주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국내 첫 원전 해체 시장 개막과 함께 또 글로벌 신규 원전 확대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열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국내 원전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MR을 지나서 원전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공백 사이를 가스터빈을 통해서 잘 메꿔줄 수 있을지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일단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 이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 공급망과 관련한 엇갈린 시각들이 또 이후에 나오게 되자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전장에서는 아직까지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우리가 계속 주시해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오라클이 실적 호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또 빅테크들 안에서의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왔다는 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또 반도체 주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흐름들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었죠. 월요일과 화요일의 흐름이 참 대비가 되면서 롤러코스피 장세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2주 동안 이 국면에 서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일단 어제는 마찬가지로 종전 기대감이 좀 나왔다는 게 고무적이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우리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계속 서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우리 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3월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거의 뭐 급락, 뭐 폭락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하지만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보더라도 좀 과잉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갈 때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하고 변동성을 비교해 보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곱하기 한 5배 정도, 그 정도가 국내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이 변동성을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낙폭이 깊게 나오긴 했지만 꽤 빠르게 이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상승분이 나왔다가 상승분이 또 반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약간의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약간의 우려감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시간 외에서 그리고 이제 선물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의 오라클 실적과 오라클의 시간 외에서 또 상승분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는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틀간의 낙폭이 커졌었고 지난 수요일 날 12%의 폭락이 나왔는데 이때 폭락하는 과정에서 최저점을 만들었던 5,059포인트 이 자리가 하락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자리가 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지난번에 넘지 못했던 5,70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후로 5,700포인트 자리를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 회복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은 다시 한번 단기 하락에서 상승으로 시세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가격대 5,700포인트를 오늘 돌파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700선이 오늘의 좀 판단을 또 내릴 수 있는 기점이 되겠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오라클의 실적이 좀 뛰어넘게 되면서 좀 잘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 전쟁에 대한 뭔가 찜찜한 구석은 우리 마음속에 한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 시장이 강하게 가다 보니까 반도체주들도 특히 투톱 함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뎌졌다고 봐야 할지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비중을 이제 확대해도 되는 시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학습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부터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단발성 리스크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다시 회복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 과정에서도 이번 문제도 역시 해소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상승장에서 본다면 이제 리스크가 또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굉장히 빠르게 또 회복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내성이라는 게 쌓이게 돼요. 초반에는 정말 큰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약간 무뎌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무뎌지는 이 과정이 좀 빠르게 주가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타코가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어찌 보면은 이런 국면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내성도 생긴 모습 그리고 안도감이 찾아오는 모습들이 일단 이번 주 내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서 좀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런 움직임들도 선제적인 움직임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많이 완화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급락이 있었고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을 주도하는 건 기관 쪽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매도를 통해서 쏟아냈고 다시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될 때 많은 금액들이 빠져나왔다면 또 매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를 주도했던 건 결국은 환율적인 부분이 좀 강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환율적인 부담이 또 있었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급등을 했고 이 최고치를 또다시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은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인식이 들고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묻어지면서 회복이 된다면 결국 원달러 환율은 하락이 될 거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수급을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요건들이 되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본다면 사실 국내 증시 자체를 외국인들이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어요. 국내 증시가 과연 코스피가 우리의 힘 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지난 코로나 때도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매수를 못했고 그때 뼈아픈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런 실책들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크게 한번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외국인들 수급들은 또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승장을 이끌어갈 때는 이제 기관 쪽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수급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그 우위를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그 여력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연속적인 수급으로 들어와 준다면 조금 더 길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또 장기적인 어떤 수급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이 포트에 담는지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반도체주들 쪽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수급의 질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5,700선이 기점이 된다라는 점들 우리가 좀 면밀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잘 유입될 수 있을지 오늘장의 흐름들 지켜보면서요, 시장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정말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었다가 그리고 안도감을 주었다가 하게 되는 우리 시장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일단 매수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됐었는데 2주 동안 우리가 사이드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동성 국면 가운데 서 있다라는 점들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쟁에 대한 종전, 이 낙관론이 퍼지게 되면 그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리장에서부터 우리 시장은 양시장 빨간불로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 내성이 생기면서 이를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또 체력이 확인이 된 순간인 걸까요? 그렇다면 지수 상황, 오늘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 상황에서는 코스피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네요. 2.28% 오르게 되면서 5,600선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전날의 하락분을 좀 만회를 하면서 5,500까지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기점인 5,700선 오늘 확실히 뚫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은 1.56% 오르면서 1,153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 살펴보자면요. 일단 5가지 종목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부터 반도체 투톱 보시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탄력도가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에 대한 영향들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 안에서도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 최종 샘플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HBM 안에서의 경쟁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장 마감까지 이 상승 흐름을 더 우상향으로 키워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총 상위단 3개 중에서 지금 현대차의 탄력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5%대 지금 강하게 급반등하면서 55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소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지금 각각 1%대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위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는 이보다는 약간은 조금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알테오젠만 지금 0.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00단 제약은 그래도 오늘 바이오주들 가운데서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도 프리장에서부터 좀 잘 움직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2.22%의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이동해 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고무적이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14거래일 만에 들어왔다라는 점인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양 메이저 주체들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지금 물량을 덜어내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1,300억 원가량 담아내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덜어내는 가운데 개인은 오늘 사자세의 흐름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개인이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물량을 담아가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기대를 오늘도 좀 걸어봐도 될 순간인지 이어서 전략들도 다양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코스피 쪽에서 좀 한번 바라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탄력도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강하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사실 노조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속인데 삼성전자의 주가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시각 자체를 이제 주가의 그 변동성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크게 올랐거든요. 사실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살펴보면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지역에서 자사주 소각 뉴스가 있을 때 그때 상승분은 하이닉스가 더 컸습니다. 뭐 단순 비교로 본다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자체가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다른 의미에서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해석을 또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갤럭시 S26 출시가 있었거든요. 사전 판매도 굉장히 이제 좋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갤럭시 S26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봐야 되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4 6세대 HBM 칩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 최종적인 그 테스트 물량을 또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 쪽이 더 공급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또 얘기들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테스트에 완벽하게 통과가 되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섹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쪽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총 상위단 살펴보면 현대차의 시세가 반도체 투톱보다는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건지 부품단들도 오늘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대차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란하고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가장 크게 또 밀렸던 그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종목이 바로 이제 현대차, 자동차 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전쟁 종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가도 역시 자동차 섹터에는 치명적입니다. 유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또 이제 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도 보면은 평소에 자동차가 되게 많았거든요, 차량이. 근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차량의 이동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동차 쪽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유가 하락에 있어서는 또다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의 급등에 대한 리스크 요인과 그다음에 이란 쪽, 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매출도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가 완화될 때 수혜주로서 거론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차가 이제 중동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15%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낙관적인 시각이 나올 때 함께 또 시세를 받아가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액티브 ETF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좀 기대를 한껏 모았던 것 같은데 의외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시세가 약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세론이 나오게 되는 건지 바이오주들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효과가 좀 클 거라고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면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시장이 또 올라가는 이 상승량에서의 분위기라면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쨌든 이제 뭐 하락의 흐름이 나오진 않았고요.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특히나 제약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긴 하지만 실제로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으로 인해서 종목 편입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화이텍이라든지 또는 이제 큐리언트라든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틈새로 이제 핀셋으로 일부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약 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장에서의 관심은 최근에 낙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 위주로 먼저 흐름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이번 낙폭 이후에 관심도가 그쪽으로 다시 한번 또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시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등장하면서 수급과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눌렸다 보니까 낙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도를 갖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골자로 오늘 로봇주가 급등하게 되는 이유도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수혜주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정유주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렸었고,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또는 해운 쪽. 하지만 결국은 이 리스크 자체가 장기화 쪽보다는 단발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만약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종목들, 그리고 과거에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에서는 흐름 역시 뭐 지금의 분위기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그 업종들은 반도체, 그리고 또 로봇주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원전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시장 반등 나올 때도 급락했던 그 종목들 위주로 좀 탄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앞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왔던 종목이고 최근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역시도 로봇주가 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거래대금 상위 쪽들 지금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로봇주뿐만 아니라 이 통신 쪽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좀 관심을 또 집중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통신주들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통신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뤘던 얘기였어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AI 쪽에 대한 그 변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동안 챗GPT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다가 결국은 반도체, 이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산이 됐던 부분이 바로 로봇 쪽.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AI 쪽이 결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제 접목으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AI 쪽에 대한
결국은 앞으로의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죠. 특히나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 통신주 쪽에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로 본다면 AI 쪽은 AI 랜이라고 해서 이 통신 쪽하고의 6G 쪽하고의 어떤 접목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주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은 충분히 저는 좋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6G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모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통신 쪽들 안에서도요. 자, 그렇다면 어제는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면 오늘도 시작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터배터리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1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죠. 오늘 이 안에서 코스피 코스닥 2차 전지주들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들 살펴보면 다 그래도 좀 소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세를 우리가 인터배터리 행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아마도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지 않아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폭이 코스피가 2%가 넘거든요. 거의 3%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면 개별 종목 중에 좀 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 7%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건 자연 반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정도의 그 유입으로 인한 반등, 인터배터리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행사 이후에 어떤 뭐 중요한 내용들이 전달이 된다면 뉴스화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행사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인터배터리 행사의 영향은 조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원전 쪽도 이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관심을 모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원전 해체에 대한 키워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한 11조 원 규모로 지금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우리 원전 기업들의 어떤 중장기 스토리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전의 경우에는 신규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원전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해체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 시장을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또 선점을 하게 된다면 그만한 그 큰 어떤 파급력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어떤 기업들을 해체를 할 수 있느냐, 뭐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 결국은 만드는 그 회사들이 결국은 또 해체도 잘한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전주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체 시장 안에서는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원전주 쪽은 지금도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해체 시장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참 혼돈의 이주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개가 이제 걷히게 되면서 우리 증시도 좀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도 안정세를 점점 찾아갈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일장 문을 열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 보면 플러스권에서 지금 머뭅니다. 한 2%, 1%대 강세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좀 오르긴 했네요. 72원 10전까지 전일 대비해서 한 4원 정도 오른 상황 속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지 17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평가를 좀 붙여볼까요? 일단 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플러스 했다. 왔다가. 이제 끝날 때 또 그런 부분들이었죠. 네. 결국 중동 문제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보다는 안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구간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오늘 조금 시장이 이런 상태라면 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오.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오후까지의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오후에 만약에 탄력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다시 조금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그 오전 시장의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등락폭들이 상당히 좀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10% 빠지고 10%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네. 이제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표현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공이 이렇게 막 변동성을 보이다가 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딱 이제 정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의 끝이죠. 네. 이런 모습들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후에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다시 하락 변동성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정중동 상태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모습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는 어제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마찬가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고 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우리가 끝내야 끝내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뢰 관련해서도 미국이 기뢰를 싣고 있는 이란의 배 한 10척 정도 파괴했다라는 속보가 한 6시쯤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지금 내일 그렇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냥 보유한 종목들 뭐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이고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아도 끝내고 싶다 하더라도 이란 얘기가 저는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편을 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네네. 누구 편을 들자라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싸움을 붙였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싸움을 끝낼 수는 없겠죠. 서로 간에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 되니까. 부분.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겠다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란 수비대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맞받아치고 있는 이란 수비대 말에 방점을 우리는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서는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코스닥 그 액티브 ETF가 또 출시가 되면서 그렇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한다? 이건 아닌 구간인 것 같습니다. 고객 이타금 더 풍부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의 시총 대표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변동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또 그 뭐 테러가 또 일어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란의 어떤 공격에 따라서 미군의 피해가 막심하게 나타난다라든지 이 뭐 유조선이 공격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불과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반도체가 과연 변동성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오는 거죠. 소위 현타가 오는 거죠. 반도체는 여전히 굳건하다.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도 여전히 굳건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코스닥 ETF로 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쟁과 상관없습니다.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쟁이 어쨌든 뭐 러우 전쟁처럼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라면 네. 분명 저점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아갈 수 있는 전략. 나머지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전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섹터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전쟁 리스크가 껴있고 이게 뭐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복잡하게 셈법을 좀 계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지 상승 테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 쪽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연 없이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국회 본회의 12일 내일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 나오면서 LNG선 미국 쪽에서 추가 발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스토리도 같이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뭐 한 10%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다가 뭐 어느 날은 두 자릿수로 빠졌다가 오히려 오늘은 한 2%, 1% 정도로 상승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튀어오르다가 정중동 상태로 가는 건지 상승폭이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다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또 순매수 상위단에서 담아가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방산 쪽이고요. 방산은 뭐 여전히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겠습니다만 차익이 나오는 구간도 조금씩 생기고요. 변동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이쪽에서도 전략들 함께 좀 챙겨보겠습니다. 테마 넘어가기 전에 수장님 오늘 증권이랑 보험, 뭐 은행 이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제 삼성전자랑 SK 쪽에서 지주사 소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그 안에 섹터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별개로 우리가 원래 봤었던 그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몇 가지 요소들이 같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주사단이라든지 아니면 3차 상법 개정의 이제 시작점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네. 것은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늘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1, 2월 평균의 2배 네. 이상 늘었습니다. 어.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하다 보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 여의도에 있는 모 증권사 임원과 개인적인 차담을 나눌 자리가 있었는데 네. 속내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워낙 행복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본인이 그쵸, 좋은 게 그쵸. 아니라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 있으니까.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 우리는 뭐 수수료를 내는 증권사들이 증권사들만 배부르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투자자들은 결국 어느 기업이 돈을 버느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 관점에서 증권사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증권주들을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르는 쪽에서 먼저 확인해 봤고요. 스페이스 X 쪽도 오르긴 하는데 요건 이제 스페이스 X 지수를 조금 조기에 편입할 가능성 이야기가 붙어주면서 오늘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조선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대미투자법 관련해서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가 나왔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 리스크 아직 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피처 같은 역할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좀 조선주들이 많이 밀렸죠. 많이 좀 밀렸던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에 관심이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 어차피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의 경계감을 좀 말씀드려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맞아요. 대미투자법에 따라서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수주를 받아서 영업이익을 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늘 하나오션을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하나오션보다는 삼성중공업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펀드멘탈 기반의 부분들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다 아는 부분들이죠. 수지점과 많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아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다면 차트에 맞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가장 양호해 보이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차트가 양호해 보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다가 어제만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우리가 뭐 전쟁이 좀 길어지면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논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배라는 것이 뭐 일주일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많이 만든다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선업종이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부과가 되면서 네. 시세가 붙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놓고 보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직전 떨어지기 전에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은 이전에 있던 전고 15만 4,800원이네요. 여기 선을 넘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침 또 제가 삼성중공업 딱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센스 있게 또 답변 주셔서 방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에 중국도 가야 되고요. 중간 선거라는 중요한 이벤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으나 출구 전략도 좀 찾고 있지 않나 싶은데 방산주는 그럼 그때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때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실까요? 일단 지금 방산주들은 아직까지 시세 탈이 우리가 조금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0%를 가지고 롤링하는 전략은 저는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드가 지금 이제 반출이 됐죠. 이동했다고만. 이제 중동으로 반출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중동에서 우리 천공투를 또 하기 위한 군용기가 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토탈 그 3대 종목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전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뭐 20%씩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서서히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번 우리가 요격에 성공했다라든지 아니면 협상이 나타난 그 무기 발주에 대한 우리가 MOU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반등은 있을 필요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방산주들에 대한 시세가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중기적으로 보면 이게 꼭 단기적으로만 이슈로 끝날 것들은 아니죠. 다 수출 모멘텀 가지고 있고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단순 테마로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쟁 테마주의이긴 합니다만 네. 실적주의이기도 하고요. 수출주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시세가 올라오면 팔고 나오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겠죠. 하지만 베팅의 영역으로서도 방산주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방산 쪽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두고 롤링 전략 괜찮다,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또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란 공습에 대한 프리미엄이 최근 붙어 있기는 하는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그러는지 시장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지긴 합니다. 최근 수장님 차트 보니까요. 봉의 길이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고요. 위아래에 대한 꼬리도 길게 좀 그려진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커진 거래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롤링에 대한 전략은 유효해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달리 해석하면 네. 우리가 지금 옆으로 그 종가 기준으로 높으면 옆으로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맞아요. 경우도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 네. 약 한 전일 거래량이 한 20% 정도 네네. 많이 거래량 됐을 때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됐다라는 맞아요. 거죠. 줄어들었네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 차트에서 만약 거래량들이 반대로 지금 네. 이제 밑에 있는 거래량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늘어났는데. 보고 계신데 그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적고 지금 거래량이 많다라면 당연히 지금 조심해야죠. 반대군요. 반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하신 분들이 시장이 불안하다라면 네. 당연히 매물을 내놓겠죠. 근데 호가창을 놓고 봐도 매물들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 그때 물량을 매집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매집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가격 그 차트 모양이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무기에 대한 거, 전쟁에 그러니까요.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진짜 이 그림만 놓고 보면 교과서적으로 상당히 이뻐 보이는 차트입니다. 이뻐 보이는 차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부담이 된다? 네. 지금 시장에서 올라온 것이 부담이 되는 장세가 아니죠.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차트상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 여기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잖아요. 네. 장중 변동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래량을 보니까 확 줄어들긴 했네요. 그러면 변동성이 나타난 구간에서 거래량이 같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매집에 대한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을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리면 사야 된다라는 건 여러 차례 학습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쪽 모두 큰 손들이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두 자릿수대로 떨어지고 오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들어가도 일단은 좀 플러스권 났다. 그러면 차익을 하고 빨리빨리 나와서 사고 팔고 하는 전략 필요해요. 반도체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구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뭐 미수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밀리면 산다. 맞았던 거죠. 그게 언제까지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그게 꼬이기 시작하면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특히 이제 미수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신용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한 번 꼬이면 그동안 야금야금 벌어놨던 것을 한 번에 다 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밀리면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밀리면 사겠죠. 네. 다음 날 또 밀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손절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18만 원 부근, SK하이닉스는 80만 원대 정도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네. 그렇게 대답하면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인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영역이고요. 조금 더 물타기를 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18만 원대,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닉스는 80만 원대 좀 떨어지면 매수를 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펀드멘탈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서울경제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이제 서울경제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굉장히 월요일 날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쟁 때문에 물론 이제 헬륨이라든지 뭐 맞아요. 뭐 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고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 차질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 그동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막대한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라는 증권가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아주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생산 차질은 조금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수요가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생산 차질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그런 부분들은 언젠간 해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한 그 부분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간 선거도 감안해야 되고 그렇죠. 유가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밀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반도체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말고요. 반도체는 밀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펀드멘탈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말씀드렸고 결국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장님 그 투톱은 네. 사고 팔고 이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고 팔고 해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날걸요? 그럴 것 같아요. 타이밍 잡기가 제일 10% 어려우니까. 빠지고 다음에 정확히 10%에 사셔야 되는데 만약 5, 6% 빠진 상태에서 다음 날 올라가면 수수료 떼고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그 타점을 잡는다라는 게 어렵죠. 생각만큼 그러니까 10% 빠지고 10% 올랐으니까 저점에 잡았으면 10% 먹겠거니 레버리지 일으키면 20% 먹겠거니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렵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두 씩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무조건 말리는 이유가 저는 네. 이제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다 해봤는데 그게 녹록치 않은 거니까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라고 뭐 해보시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시고 네. 한두 씩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않죠. 한번 느끼시는 것도 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전략을 좀 세운다면 네. 투톱 말고 소부장에서 좀 찾아볼 수는 있어요? 소부장에서는 지금 이제 CMS 같은 경우가 어제도 강하고요. 네. 오늘도 이제 강하죠. 뭐 로봇 관련주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부터 이제 또 리노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이제 조금 관심들을 좀 갖고 있죠. 생각보다 올라가긴 덜했습니다만 이게 코스닥 레버리지 액티브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노업 고용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네. 올랐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투톱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이런 쪽들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는 이제 삼성 쪽에 대한 그 액티브 운용이 되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프리즘의 쪽에서도 또 당연히 이제 ETF가 좀 보수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총 상위 단에 있는 코스닥 대형주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라클 실적도 발표가 됐었는데 그거랑 연결지어서 소프트웨어는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적에 일단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더블 비트를 했고요. 남아있는 그 잔여 수주 잔고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봤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분위기에 대한 반전 트리거가 좀 돼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죠. 근데 그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부분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봐야 네. 되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후공정 업체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비전 같은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국한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꾸 너무 이제 단기적인 어떤 미국 시각에 따라서 그 주식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라면 펀드멘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꾸준히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쉽긴 하네요. 오히려 뭐 글로벌 기업들과 연동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부분 일단 좀 체크해봤고요. GTC 이벤트가 다음 주에 네.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광통신이 작년 3월 기준으로 보면 350원이었는데 지금 1년 사이 한 12배, 14배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RF 머티리얼즈는 지금 하나증권에서 10배거 너머를 기대한다. TP 8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금 통신 장비주 투자한 이력도 있고 GTC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는 상황이라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조금 아이디어 넓혀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가 노키아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네. 6G를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현재 지금 그 도시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데 통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에너지원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통신 속도가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통신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빨라져야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아이디어는 끌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제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권에서 맞아요.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GTC가 열리는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그 지금 어떻게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한번 움직였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통신주들이 시장에서 중심에 있다라는 거. 자꾸 이제 시장의 패션을 변하죠. 지금의 패션은 통신 쪽에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음 주까지 이 투자 아이디어를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 앞두고 있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아이디어 끌고 가도 된다라는 조언의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시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주시죠.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우선 어제는 코스피가 5% 넘게 상승하면서요. 검은 월요일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W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 한동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됐는데요. 어제는 중동보다 이제 먼저 평화가 찾아온 우리 증시였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있는데요.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좀 혼란을 겪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원유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도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게 됐을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상승으로 동반 출발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가량 상승하면서요. 5,6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1.93%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1,16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8천억 원가량 매도를 하게 됐고 외국인이 1조 원가량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동반 매도 포지션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3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이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도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85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오늘은 동반 매수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상승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증권이 7.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하면서 거래 대금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증권사의 실적으로 연결하면서 증권주들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과 보험 쪽까지 오늘은 금융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통과 전기가스 쪽까지도 오늘은 3%대가량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운송장비 부품 쪽이 3.7%가량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기기와 일반 전기전자도 2%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금속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융 쪽까지도 현재 2%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16일부터 시작되는 GTC 컨퍼런스 관련해서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1%가량 상승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다가 엔비디아가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위한 새로운 오픈소스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져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게 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1%가량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은 프리마켓부터 오라클의 호실적 영향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반도체 대형주 단으로 위주로 강하게 좀 훈풍이 불어닥친 모습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발표까지도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까지 16조 원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SK지주사도 내년 1월까지 5조 1천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두 기업 모두 보유 중에 이 자사주를 대부분 소각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자사주 소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 시각 1.5%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1%대 상승하면서 95만 닉스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우선 13%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어서 현대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 종료 가능성 언급에 따라서 이 국제 유가 하락 기대에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가 또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상승 탄력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 거래대금 상승력으로 이어지고 이 증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증권주들도 오늘 9.7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거래대금 가장 활발한 종목들인데요.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ETF가 상장이 됐었죠. 국내 증시 처음으로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이 되게 됐습니다. 네, 편입 종목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띄게 됐는데요. 우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기술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시가 5.33%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대한광통신, 광통신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25%가량 두 자릿수 높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테크윙은 현시가 소폭이지만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성우전자와 솔리드까지도 오늘은 각각 17%대 그리고 20%가량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에서 6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이 어제보다는 물론 약한 상승세긴 하지만요. 두 기업 모두 다 1%대 안정적인 수익성 보여주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시가 2.3%가량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2%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순위에서 12순위인데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은 소폭이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시각 10만 2,200원으로 0.29%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인 지주사인 SK스키오도 현시각 3%대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체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3.9%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금융, 증권과 금융, 보험 쪽까지도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5.6%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인터 배터리 일정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단은 오늘 흐름상 크게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출입 데이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료가 나오는 날인데 한 2분 전에 나온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선 수출이 한 55.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7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급락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1에서 2% 정도 상승폭 켜져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있어서 삼성전자 따라서 HBM4 샘플 납품이 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또 LPDDR6 관련한 일시 공정도 성공한 것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이슈를 오늘 더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4개월에 걸쳐서 16조 원 정도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덕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쪽도 오늘 강하게 무빙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되면 미국 쪽에서 CPI 지표 발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CPI에 대한 지표들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